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야, 집 떠났다가 거의 뭐 3년 만에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신 김대영 군사평론가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제가 한 2년 이제 카이에 있다가 그러니까 카이 차장으로 있으시다가 이제 다시 또 이 정식 군사평론가 그렇죠. 위원으로서 거기다가 또 제가 회사도 하나 만들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 매체도 인터넷 뉴스도 하나 만들었고, 뉴스 매체도 만드셨어요. 이제 카이에 있으면서 이제 예. 전투기 만드는 회사를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겪으시고 드디어 예. 슈퍼소닉 TV에 돌아오셨습니다. 컴백했습니다. 앞으로 이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또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같이 이 둘만의 매력이 각자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이 군사 이 밀리터리 어떤 표현 방식도 다르시고 네. 아시는 분야도 이 거의 뭐 전문 분야가 약간씩 좀 미묘하게 달라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저희 팬들을 위해 많은 활동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다른 채널에서 하지 않는 거, 단독 이런 거 하나씩 들고 와야 되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보시고 힘내시고. 그럼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내용을 하나 준비했고, 네네. 앞으로도 그런 게 한 두세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체에 안 나오는 상큼하고 아주 충격적인 그것도 이 김대영 군사평론가님만의 단독 스타일로. 그렇죠. 오늘도 아마 이제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김평님께서는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뭐 공중파 이런 채널에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이 슈퍼소닉 TV에서 이렇게 또 방송하시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르죠? 거기는 이제 사실 이제 뭐 뉴스 채널이나 이런 데는 사실 격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게 토크가 좀 제한이 돼요, 토크가. 근데 이제 여기는 유튜브니까. 또 저랑 소닉 PD랑 또 이게 또 인연이 있는. 또 이제 브라더 같은. 그러면 우린 그렇죠. 브라더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전화 주셨을 때 다시 불러주시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냥 뛰어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제 형제를 만난 것 같은 기분으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럼요. 어려울 때. 그때 좀 봐주지 좀. 그래서 내가 안 갔잖아. 그때 안 보니까 내가 간 거 아니야. 회사 간 거 아니야. 먹고 살려고. 그래도 당시에 처음으로 이 슈퍼소닉 TV에 출연하신 게 이게 계기가 되셔서 그렇죠. 여러 또 활동을 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이 KF21 시즌 2 이 동절기 모자, 겨울 모자를 만들었어요. 이 김평님이 평가 좀 해주시죠. 이거 날개가 달렸네요. 이게 날개가 달렸어요. 이거 겨울에 이거 쓰고 다니면 저도 하나 그럼요. 가야 될 것 같은데. 출시되면 제가 드려야죠.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샘플이라. 그리고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올 겨울이 어쩌면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수 있다는. 최강이래요. 최강. 그래서 좀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구매하셔서.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추울 때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 목 목 때문에. 좀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하나씩 구매하셔가지고 쓰고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똑딱이가 있어가지고 좋네. 이 털을 똑 좋아. 이렇게 해서 딱 내리면은 이렇게. 이거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한번 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이에서. 굿즈팀이 따로 있죠? 따로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단체로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제작해서 드리니까.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도 가능합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라고 하니까 좀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은 이 모자를 쓰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좀 너무 덥지 않나요? 더울 텐데. 이따가 더우면은 한번 벗을게요. 벗고 하시고. 이거 진짜 따뜻하다. 자, 오늘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오셔서 이 소식 빨리 전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 국가정보원이 사실 보도자료를 이런 내용으로 내보낸 경우가 극히 적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우리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라고 지금 생각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국정원 이렇게 보도자료 잘 보면은 이제 여기 위성 사진도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이제 붙여서 이제 여러 사진들을 네. 이제 올려놨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요 보도 자료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국정원이 해외 그런 이제 상업 정찰 위성을 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소문들이. 그게 사실입니까? 근데 요번에 공개를 했어요. 아, 그럼 사실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PD님이 아마 올려주실 것 예, 같은데. 자료 사진 지금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버스라든가 네. 그다음에 막사, 미국의 막사 이런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정찰 위성 역할을 하려면은 1m급 이하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아, 해상도가 1m급이면 와. 거의 이제 사람 크기 정도는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네.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근데 이제 요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혀졌죠. 아, 국정원이 해외 이 상업 정찰 위성을 사용해서 실제로 예, 북한의 중요한 이런 음. 정보들을 획득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서 좀 맞습니다. 충격적이고 또 한 가지로는 네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막사라든가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2호 그러니까 전자광학. 그러니까 어. 쉽게 말씀드리면 네. 저기 우주상공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줌 이빨 땡겨가지고. 땡겨가지고 이빨이 예. 일본 말이. 아, 죄송합니다. 아주 근접으로. 맥스로 땡겨가지고 예, 예, 예. 우리 영어를 맥스로 땡겨가지고 예, 이제 죄송합니다. 했는데 반면에 이제 그 합성 개구 레이더, 사 레이더 영상도 하나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마 보여줄 것 같은데 예.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네네. 국산 사 위성이 찍었다. 국산? 네, 국산 사 위성이 찍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올해 이제 그 우리나라 군사 정찰 위성들이 군 정찰 위성 425 네. 위성들이 이제 우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1호는 2호IR.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자광학, 네네. 야간에는 이제 뭐 열영상 이런 걸로 찍는 거고. 네. 그다음에 2호가 이제 사 위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좀 사용된 게 아닌가 그런 조금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이렇게 보면 야 우리 정보 당국이 이제는 정말 최첨단을 달려가고 있구나. 그럼요. 거기다 이제 국산 위성들, 네. 국산 정찰 위성들도 예.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 한간에 과거에는 미국의 정찰 위성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를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 저기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거 사실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또 그러니까 또 이 슈퍼소닉에서 슈퍼소닉 나왔으니까 또 하나 또 터뜨려줘야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과거에 네. 그 북한이 뭐 은하 3호 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당시 군 관계자가 얘기해 줬는데 이제 미국 정찰 위성은 보통 1m 이하입니다 다. 키홀 같은 것들 막 센치급으로 보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은하 3호 발사할 때 보시면 이렇게 발사대가 이렇게 탁 닫히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미국 정찰 위성이 닫혔는데 그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을 들어가서 본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해상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사장 뭐 아마 이제 과거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과거 네네. 사진 보면 이렇게 발사대가 이렇게 쫙 접혀져서 그렇죠. 안에 있는 이 발사체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쏠 때만 쫙 열려 또. 근데 그 틈이 있을 거 아니야. 미국 정찰형 그 틈을 딱 뚫고 들어와서 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네네. 14년도 막 그때 이제 북한이 막 로켓 쏘고 이럴 때 사실 이제 기자들이 네. 그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주말에도 언제 쏠지 모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쓱 알려줘요 군인 아저씨들이. 기자님 오늘은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안 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한미 양국의 정보 자산들이 네. 정말 세밀하게 추적을 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딱 걸렸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국정원이 네. 이번에 이 북한 특수부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왜 올해 푸틴이 평양에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네. 그때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방송 나와서 그 얘기했거든요. 네. 분명히 북한군 용병으로 보낸다. 왜냐? 지금 북한이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에 포탄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도 KN-23, 뭐 KN-24 이제 뭐 팔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판매된 게 러시아로 간 포탄만 122mm, 그다음에 152mm 다 해서 국정원이 얘기하기로는 한 800여만 발 된다. 800여만 발이요? 네, 800여만 발 정도 러시아로 간 것 같다. 그 밖에 이제 뭐 대전차 로켓,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KN-23 같은 것들도 지금 지원이 된 것 같다. 800여만 발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러니까 23년도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때 이제 정말 포탄을 많이 소비했을 때였는데 러시아가 하루에 한 10,000발 쐈어요. 하루에 10,000발. 네, 하루에 10,000발. 반면에 이제 그때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 세계 포탄이 지원이 줄어들면서 1,000발. 1,000발.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800여만 발 갖다 줬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따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북한이 좀 큰 문제가 사실 이제 우리 군이 보유한 이제 155mm 포탄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소문에 의하면 한 400만 발에 최소 400여만 발에서 한 500여만 발 된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전에 우리가 한번 50만 발 빼서 갖다 줬잖아요. 예. 우회로 미국과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게. 그러면 이제 뭐 500만 발야 치면 한 450만 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사실 그것도 적지 않은 양인데. 그럼요. 근데 지금 북한이 이걸 800여만 발 갖다 줬다는 거는 전시했을 포탄이 어느 정도 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몽땅 싸그리 그냥 걷어가지고 다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국정원에 나온 보도자료 보면 이제 포탄이 이제 사진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재작년도가 불과 얼마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오래된 포탄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최근에 만든 포탄을 갖다 준 거야. 근데 그래도 사고가 나거든 지금.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야 북한이 정말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전략 물자를 러시아에 팔 정도로 이게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과 대치 상태, 어떤 전쟁의 시발점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상대로 막 계속 협박하잖아요. 김정은도 막 서울시도 펼쳐놓고 2군단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마치 어디 때릴 것처럼. 근데 포탄이 중요한 포탄 800여만 발을 보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특수부대들도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한 10,0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10,000여 명. 그럼 이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다 그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북한이 왜 10,000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을까? 뭐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돈. 결국은 돈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탄이나 미사일이나 무기는 아마 러시아가 돈으로 안 줬을 거예요. 돈으로 안 주고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에너지, 뭐 가스, 원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밀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밀가루 많이 나오거든. 그런 걸로 이제 줬을 거고. 근데 병력은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쓰는 거는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현찰 박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가 해외에 많은 용병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언론에 나온 거 찾아보니까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00불. 그럼 우리가 뭐 1인이 2, 3은 6, 260만 원 정도? 260만 원 혹은 그 이상. 근데 이제 되겠네. 러시아 군보다는 비슷하거나 좀 적거나. 그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용병으로 나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시면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밌는 게 SNS 전쟁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 이거 보고 있으면 PTSD가 올 정도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영상들이 많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받은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러시아 군이? 자기 총으로 이렇게 진짜 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자기 이제 AK 소총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진짜 놓고 탁 쏴.
그런 것도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영상들도 많고. 그 지금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용병도 데려오고.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생각하는 만큼 우크라이나전이 잘 안 풀린다. 그리고 병력 소모도 많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도 이제 상황이 급하니까. 네네. 거기다 이제 북한은 머니가 필요하고 캐시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요구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사실 제가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네. 방송 말고도 또 이제 약간 아르바이트로 하는 게 뭐냐면 네.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네. 탈북자 단체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서 이제 그 단체 가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네네.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합니까? 그 이제 뭐 물론 돈 문제 관련돼서 이제 네. 북한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음 달 초, 네. 11월 초면 전장에 나타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지금 간 병력들은 아마 훈련 중이거나 이런 상황이고, 어떤 적응 기간? 그렇죠. 이제 전장 적응을 네네네네. 하려는 예. 그런 기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보통 뭐 2주나 뭐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다음 달 초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지금 이제 그 8월 달에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쳐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거기로 투입이 될 것 같다, 이 병력들이. 아,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탈북자 단체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분명 돈을 줄 텐데, 그럼 저 돈이 과연 그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들한테 가겠냐.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군부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 김정은의 포켓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럼 이제 외화벌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차라리 병력들이 많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 왜? 예. 왜 그러냐? 죽으면 포상금 나오거든요. 아. 기존 월급보다 더 많이 돈을 줘야 되거든. 거의 뭐 생명보험 수당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금 성격으로 돈을 더 뜯어낼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에.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북한 특수부대 네. 이것이 지금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데 예. 이 폭풍 군단은 어떤 부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폭풍 군단,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특수작전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수작전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시면 이제 육해공 해병대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잘 보면 러시아 군도 네. 특수작전군이라고 그냥 하나의 병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 해군, 해병대 뭐 있는 식으로 네네. 특수작전군이 하나가 군대가 따로, 있어요. 따로. 네. 근데 북한도 비슷해. 그러니까 특수부대만을 모아놓은 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칭이 폭풍군단이에요. 별칭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보면은 네네. 과거 그 아시죠? 박정희 네. 대통령 시절에 이제 예. 1.11 사태 막 그래서 그럼요. 청와대 뒷산에 네네네. 김신조 예, 지금 김신조, 이제 김신조. 목사 하시는 예. 그러니까 그 1,2,4군 부대 영화 실미도 보면 1,2,4군 부대 나오잖아요. 그게 모체가 돼서 계속 키워온 거예요. 특수부대를.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6.25 전쟁 이후에 자신들만의 예, 교리, 싸우는 방법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합전이라고 그러는데, 배합전.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육해 공군에 더해서 네. 많은 양의 특수부대를 남한으로 침투시켜서 얘네들이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교란을 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북한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이제 네. 우리가 안둘기라고 얘기잖아요. AN2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단시간에 많은 병력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AN2에 태워가지고 내려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AN2가 옛날에는 좀 잡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 군 레이더 성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 네, 취재하면서 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기 개마공원에서 날아다니는 AN2도 우리 군 레이더가 다 봐요. 다 잡혀.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공기부양정 많잖아요. 서해동에. 그렇죠. 그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AN2가 상당량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네. 이게 레이더에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때로 네.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온다면 네. 예, 그 중에 몇 개만 놓쳐도 그 특수부대들이 그냥 깔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예. 우리나라 방공망이 예, 예.
그 이제 군사분계선 그리고 수도권 잘 보시면 네. 정말 세계에서 촘촘한 방공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다음에 기회 되면 하려고 근데 최근에 이제 막 드론 때문에 뭐 아파치 도입 그렇죠.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우리 육군 항공은 옛날부터 AN2기에 대비해가지고 네.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요. 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뭐 500MD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퇴역을 하고 있지만 그럼요. 그래서 500MD도 사실 그런 임무를 맡았었고 음. 심지어는 지금 조금 남아 있는 500MD들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대드론 작전을 해요. 그 그 드론 잡는 그런 훈련들을 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우리 군 이제 소형 무장헬기 들어오죠. 예, 예. 네. LAH. 네, 그다음에 예. 이제 아파치 예. 뭐 이런 게 그런 전력들, 그다음에 방공망들 따져 보면 AN2가 지금은 이 우리나라에서 네, 대한민국에 네, 힘을 쓰긴 되게 어려워요. 이제는 힘들다.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제 그렇게 되게 큰 변수가 됐지만 네네. 지금 우리 군도 상당한 탐지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 대응 전력들을 갖고 있어서 예. 쉽진 않다. 아. 그리고 이제 공기 부양정도 아시겠지만은 뭐 네. 지금 뭐 비궁이라든가 음. 여러 가지 이제 서해안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우리 나라에서 만든 뭐 네네. 유도 무기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스파이크 뭐 NLOS도 있고 네네. 해병대 예. 그런 자산들이 지금 다 갖춰졌고 어. 그다음에 여차하면 또 이제 아파치가 또 서해상으로 나타나서 공기부양정 잡으러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아.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전처럼 그럴 수는 없다. 예. 자, 그러면 이 폭풍 군단 예.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꾸려지게 됐습니까? 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 이후부터 북한군이 이 교리 네. 싸우는 방법을 바꾸면서 네. 특수부대들을 확 늘리기 시작했고 그게 그게 이제 그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네네네. 그 뭐라고 했다 1, 2, 4 부대 1, 2, 4 부대. 예. 걔네가 이제 모체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육해 공군에 있는 네. 특수부대를 이제 다 통합을 했는데 전체 병력 규모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뭐 최소 4만 4만. 맥시멈 한 8만 명 정도는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준이 좀 있어요. 기준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음. 육군에 보시면 이제 특전사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공이 있잖아요. 네. 근데 특공은 특수부대로 안 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공 같은 부대들도 다 특수부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요? 굉장히 명령이 많아지는 거죠. 인원수가 굉장히 네. 예, 불어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수부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네. 그걸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체력도 중요하고 하지만 네.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그다음에 충성. 뭐 당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아마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네. 정권 입장에서도 이게 핵심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특수 8군단이 1968년 네. 이때부터 아마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 북한의 김일성이 예. 과거 이 부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일개 사단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김씨 3부자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최측근에 있는 부대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총애를 했던 최정예 부대인데.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북한군 내에서도 네. 개별적인 개인들의 전투력도 사실 최상이고 그다음에 북한은 사실 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군인들한테 월급을 거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밥만 먹여주나? 근데 이제 네. 부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네. 배급 이런 네. 거에 있어서 우선순위 주는 거죠. 배급의 1순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더 준다던가, 그다음에 뭐 관사를 좋은 걸 준다던가, 네. 그러니까 먹을 걸 더 많이 준다던가, 네. 잘 먹이고 어. 그런 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받고 그다음에 나와도 음. 아마 이 특수작전군에 있던 정예 요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의 뭐 신변 보호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주변에 있는 그런 경호 부대 이런 데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대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뭐 UDT라든지 특수부대 출신은 제대 후에도 뭐 청와대라든지 뭐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엔 안 갑니까? 네, 요즘은 좀 그것도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경쟁이 심한 걸까요?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는 사실 뭐 좀 그런 특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특채로 경찰도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런 이제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채를 뽑더라도 네. 뭐 소정의 과정을 이제 뭐 저기 테스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네. 예전만큼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옛날만큼.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과거에 만났던 분 중에 707 부대원이었는데 네. 전역하고 나서 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취업하기 힘들어가지고.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50 때 네네. 전두환 시절에 네. 그때 보면 이제 지금은 그 부대가 없어졌는데 네네. 707은 많이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27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27? 네. 예. 27 부대가 뭐였냐면 네, 뭡니까? 당시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집권했을 때 그 주변에서 경호하는 그 주변 일대를. 그러니까 이제 네. 신변 경호도 하고 네. 대테러 관련된 역할도 했던 아주 특수부대였어요. 27 부대라는 것이. 네, 27 부대. 사람 많이 잘 몰라요. 근데 어. 27 부대가 왜 유명하냐면 경찰 특공대를 처음 우리나라가 만들었을 때 네네. 27 부대 출신들이 많이 났어요. 아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특채 형식으로.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경찰의 대테러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27이 그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27에서 나오신 분들이 경찰로 많이 가신 거예요. 아 그렇게.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27 부대 출신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살벌합니까? 살벌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 대한뉴스 보면 네. 그 27 부대 출신 27 부대원들이 막 훈련한 장면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27 부대인지를 몰랐지 다들. 그건 이렇게 공개를 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네. 대한뉴스에 나왔는데 네. 검은 흑복 입었는데 특전사는 아니야. 막 머리도 길어 그 형들은. 그리고 막 우지 같은 거 들고 있고 당시에 80년대 그게 그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약간 별동대식으로 네. 27 부대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김영삼 정부 때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없어지고 네. 이 대통령 경호할 때 대테러 관련된 업무를 음. 경찰 특공대가 하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경호처로 넘어갔죠. 경호처에 별도의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 지금 북한의 이 폭풍 군단 예. 이 병력들은 거의 뭐 인간 병기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실제 전투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조선중앙 TV나 이런 데서 이제 김정은이 가서 이제 훈련하는 영상들 보면 네. 막 돌 뽀개고 막 차력쇼를 해요. 철근 막 꺾고.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그런 거는 우리도 옛날에 80년대 옛날 형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예로 네. 그 80년대 나왔던 척노리스 나오는 델타 포스라는 영화. 그럼요. 거기서 보면 척노리스가 막 당수로 막 테러 치고 그러잖아요. 당수.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였으니까 네. 야 델타 포스 진짜 저렇게 무술을 잘하나 했어. 근데 근데 그게 이제 블랙호크 다운 나오고 나서 영화 그건 진짜 실화잖아요. 실화죠. 그때 보면 근데 무술보다는 델타 포스 정도는 총을 잘 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네. 저는 조금 이 부대의 전투력이 좀 의심스럽다. 차력쇼만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탈북자 중에서도 이 특수작전군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군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군의 날 보면 이렇게 막 무술 시범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럼요. 그 북한도 똑같아요. 그 탈북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다가 쇼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더 많다. 그걸 하다가. 그다음에 올해 또 이제 무슨 낙하산 훈련하다가 막 바람이 휩쓸려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북한에서. 그렇죠. 그럼 뭐 우리 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실 사건 사고가 알게 모르게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는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최소화하고 물론 그런 훈련을 아예 안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력 훈련을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전투에 대비하는 그 체력을 보존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라 생각하는데 북한도 사실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잘 보시면 그 이제 유출된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유출된 북한군 영상을 보면 그렇죠. 체력이 그러니까 신체 사이즈가 크기가 정말 우리나라 특수부대들에 비해 보면 너무 왜소해. 못 먹었어 다. 맞아요. 빼짝 마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문제가 있냐. 북한이 만약에 특수부대 남침할 때 이 탈북자 특수부대원 출신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산에 보시면 나무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북한은 잘 보시면 민둥산이에요. 다 해다가 불 떼고 나무 껍질 먹고 잘라서 그러거든요. 끓이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 남한에서 만약 북한군 특수부대들이 산악주파를 할 때 네. 굉장히 힘들다 저게. 왜냐면 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형지물도 사실 낯설고 그다음에 북한과 달리 나무가 많다 보니까 네. 행군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저도 북한을 이제 사실 이제 국으로서로 이제 많이 보고 있으면 정말 민둥산이 많아서 사실 뭐 나무가 없으면 행군하기 쉽잖아요. 쉽죠. 예. 네. 뭐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전투력을 과연 쟤들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8군단 이 특수부대, 예. 이들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이 됐는데, 예. 특히 이 제11 공수 돌격여단 예. 소속 부랴트 특별 대대를 만들어서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북한군들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골 때린 상황인데 참전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식적으로 러시아나 북한이나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외적으로 이거를 딱 공개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드러났지만 네. 예, 공개를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트라는 게 예. 러시아의 소수 민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기 국정원 보도 자료에도 나오는데 네. 그 러시아도 잘 보면 다민족 국가예요. 그렇죠. 네, 다민족 예. 국가인데 약간 몽골계 무슨 타타르계 같이 생겨서 잘 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속여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쪽 민족인 것처럼 네. 해서 네, 북한군이 그래서 이제 아니다. 북한군이 아니고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좀 의도로 보여지고 네네.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네네. 보면 네. 11월 뭐 빠르면 첫째 주, 좀 11월. 늦어지면 둘째 주 정도에 아마 이제 전선의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것 같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군이 좀 지금 우크라이나군하고 교전을 막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는 지역에 이 사람들 보내겠죠. 아, 네, 그런 그래서 지역에. 그런 측면에서 향후 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실전 훈련을 거친 뒤에 네. 이 러시아군과 합류를 해서 네. 우크라이나군과의 최전선에 합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저는 100% 보고 결국은 그걸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앞서도 북한군 특수부대의 약간 이제 강점과 좀 단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이 간다 그래도 제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잘못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닦아놓기 위해서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유명한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스페치나츠. 그럼요. 스페치나츠도 힘을 못 써 지금. 음. 그럼 힘을 왜 못 쓰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 다 평지입니다. 음. 그리고 하루에 드론이 음. 적게는 1000여 대, 많게는 10,000대가 날아다녀요. DJI 드론 같은 게 전전선에서 날아다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네. 공격이든 방어든 뭔가 준비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제 눈치를 까는 거야. 발각이 되고. 네, 눈치 까고 거기다 계속 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에 폭탄을 달고 가든가 아니면 이제 포격으로 날리든가 네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지금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잘 보시면 양쪽 다 지금 막 이도저도 못해요. 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군 참전된 병사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뭐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오지만 뭐 탈영 얘기 나오고 또 한 가지 이제 러시아가 네. 전선에 있는 부대들한테 이제 뭐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거 보급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안 돼요, 잘.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도 있냐? 네네. 생수를 갖다 줘야 되는데 갑자기 뭐 샴푸가 한 박스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쓸모없는 그런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SNS 통해서 막 그런 걸 공개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언론 뉴스 나온 거 보면 북한군 탈영했다. 예.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벌써. 먹을 걸 안 갖다 줬다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소식이지만 네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상당한 그 정보원들을 갖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빈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데 죽어 나가고 이제 뭐 먹을 거 안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총 들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북한 입장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잘못하면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러시아의 실제 내부 군 전문가들은 네. 이 북한 이 특수 부대가 이들이 이 전투 경험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네. 이 전황에서 결정적인 도움이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군 특수부대들이 북한에서 훈련했던 거는 산악지형 아니에요. 그렇죠. 산악지형은 사실 20대가 많아요. 많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 평지예요. 평지 평원. 예. 네, 거기다 드론이 막 하루에 막 수천 대, 만 대 이상 날아다니는데 예. 뭐 조금만 하려면 다 봐. 뭘 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북한군이 나타나면 계속 포로 쏴가지고 이제 아마 박살이 날 텐데 그럼 제대로 된 전투력 발휘하기 힘들죠. 지금도 보면 네네. 러시아군 작전하는 거 보면 막 진짜 오토바이 타고 막 그냥 무릉하면서 막 돌격해서 들어가요. 그러다가 막 죽고 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투입을 해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전선에서 막 반란 일으키고 그다음에 오히려 우크라이나로 막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좀 걱정이 좀 뭐 그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려되는 상황들의 어떤 북한군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어서 이런 우려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이 북한군이 이번 파병을 통해서 이 현대 전쟁 지금 실전 전투 경험을 축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북한의 군사력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병력을 보냈다는 건 첫 번째는 이제 돈이고 두 번째는 그거 같아요. 이런 경험을 좀 쌓아야겠다. 필요하다. 근데 또 이제 현대전이니까. 그렇죠. 그 사실 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전의 경험이 향후 이제 미래전에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우려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런 드론과 관련된 드론 운용, 대드론 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좀 얻어갈 수 있고 다만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군도 드론 작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대드론도 물론 많이 하고 있고 드론 잡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드론이 잘 보시면 이게 IT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북한에 IT는 없잖아요. 없죠. 반면에 우리는 이제 뭐 삼성, LG 뭐 이런데 뭐 반도체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드론 쇼까지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과연 북한이 그런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과연 쟤네가 드론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중국 통해서 수입을 해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겠죠. 그것도 사실은 뭐 많이 들여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북한 잘 보면은 드론을 이용한 뭐 포병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진일보가 되면 우리에게도 좀 위협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드론의 무기 체계, 이 전투 역량으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아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기술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다 어느 정도 돼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직 우리 군이 이제 사실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런 문제죠? 절차적인 문제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러 예산 문제라든가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서 좀 빨리빨리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도입 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관소화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북한의 파병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의 대처, 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살상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비살상 무기, 비살상 이제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 지원 물자들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했고
심지어는 그 쌍용에서 나오는 네. 저기 무슨 차죠? 코란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어요. 찝차를 많이 지원이 됐고 네. 그런 이제 인도적 지원이나 이제 비군사적 물자들을 지원하는 걸 많이 해왔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은 네. 북한군이 전선의 모습을 안 나타냈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첫째 주 빠르면 둘째 주 나타난다. 11월 내에. 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아니 쟤네들 와서 지금 저러는데, 야 쟤네 없앨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도 좀 지원을 해라. 네.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토라든가 미국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북한군이 실제로 나타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정부 입장에서 난처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 주저하고 있는데, 네. 병력이 나타난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또 어떤 파장이냐면, 네네. 푸틴이 지난번에 북한 가가지고 이제 뭐 북러 간에 방위 조약 같은 걸 맺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북한이 지금 병력 보냈잖아요. 음. 만약에 우리랑 북한이 전쟁 난다. 전쟁하면 러시아가 그럼 참전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대한민국의 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도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스탠스를 바꿔야겠죠. 네네. 기사상에서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나타나면 뭐 앞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투를 못하게 심리전을 벌여서 이제 뭐 투항해라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한국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할 겁니다. 심리전과 관련된 뭐 요원이나 군인들을 좀 파견해 달라. 전선에서 싸우진 않지만 후방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 접촉을 하겠죠. 와서 좀 니네가 좀 해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봤을 때 네. 그렇게 탈영한 북한군 병사들을 우리나라 데려왔을 때 북한에게는 엄청난 이게 충격이 되죠. 그렇죠. 타격이 되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살상무기 지원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심리전이나 선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군이 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북한군의 이번 대규모 파병으로 예. 지금 한반도의 군사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두고 여기에 또 북한군이 참여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봤을 때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11월 네. 미국 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네네. 트럼프가 되면 아마 종전이 좀 빨라질 것 같고. 지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더 지원하겠죠. 뭐 양을 좀 줄여서라도 민주당. 계속. 그러면 그래도 봤을 때 25년 정도면 어떻게든 지금 휴전이 될 것 같긴 해요. 휴전 돼야 되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종전되면 어떤 방식으로 휴전이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큰 뭔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다른 식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이런 데서 이제 우리 K 방산이 많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푸틴이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폴란드 군이나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이 많이 한대요. 그래서 사실 K 방산이 지금 이제 뭐 동유럽 그다음에 뭐 중부 유럽에서 지금 자꾸 이제 막 뭘 사가는 이유가 푸틴이 우크라이나전 끝나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실제로 외교안보 싱크탱크들에서도 그런 문서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어쩌면 이게 우크라이나전이 휴전이든 종전이든 간에 이후에 또 푸틴이 장기 집권 위해서 전쟁을 뭔가 일을 벌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뭐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가 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간 전쟁의 기운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군사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짜 오랜만에 3년 만에 찾아주신 김대영 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슈퍼소닉 TV 방송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김대영 군사 평론가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